안녕하세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이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과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베라노님한테 부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깜빡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말 새벽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역대 챔피언스리그 결승 중에서 가장 일방적인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비록 뭐 출전하지 못했지만은 아시아 선수 최초 결승전 출전 명단 우승이라는 뭐 기록도 수립을 했고, 또 이제 그 아시아 선수 최초 트래블이라는 대기록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해당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의 결승전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정예 선수들로 나왔고요. 이강인 선수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었습니다. 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후반기 들어서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부상 관리가 정말 잘 되면서 아무래도 리그에서 조금 수월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상자 단 한 명 없이, 결장 선수 없이 인테르와의 결승전에 나섰던 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테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테르도 핵심 자원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챔피언스리그 8강 준결승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상 선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고전 끝에 바이에른을 꺾고, 그리고 또다시 고전 끝에 바르셀로나를 꺾고 결승에 올라오면서, 결승 맞춰서는 그래도 뭐 결장 선수 없이 최정예로 나설 수 있었던 인테르였습니다. 그래서 뭐 양 팀의 이제 그 포메이션을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언제나처럼 이제 그 후반기 와서는 이게 고정됐죠. 흐비차 크바첼리아를 영입하면서 왼쪽 윙에 배치하고, 두에가 오른쪽 윙, 그리고 이제 덴벨레가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하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고요. 인테르 역시도 주축 선수들이 모두 나온, 평소 쓰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양 팀의 결승전 라인업을 놓고 보면은 양 팀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평균 연령에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그 선발 라인업 평균 연령은 25세 96일이었고요. 인텔의 평균 연령은 30세 242일이었습니다. 즉 양 팀의 평균 연령이 6세 가까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5세하고 146일 차이였는데,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역사상 가장 많은 그 평균 연령 나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테르는 베테랑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30세가 넘는 선수가 마르키뉴스 한 명밖에 없는 어린 팀이었습니다. 애당초 그 파리 생제르맹이 2023년 여름에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나면서 젊고 굶주림 팀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실히 보여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마르키뉴스로 1994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팀이 마지막으로 그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한 게 1993년 마르세유였습니다. 이게 유일한 프랑스 팀 유일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마르세유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1996년에 파리 생제르맹이 컵 위너스 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럽 대항전 마지막 우승, 이거는 단순히 그 파리만이 아닌 프랑스 팀의 유럽 대항전 마지막 우승이었는데, 그 1996년 이전에 출생한 선수도 마르키뉴스와 킴펜베 그리고 리카 엘단데스,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은 어린 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더라도 피크 이어가 이제 그 전성기거든요. 전성기 구간에 있는 선수가 하킴이랑 비티냐랑 돈나룸마랑 덴벨레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걸쳐 있고요. 전성기를 넘은 선수는 마르키뉴스 한 명이고, 전성기보다 조금 어린 선수들이 파초, 누누 멘데스, 주앙 네베스, 바르콜라, 두에, 그리고 자이레 메리,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 구간에 들어서지 않은 나이에도 라인업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는
전성기 넘은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매우 많았습니다. 존머라던가 둠프리스, 파바르,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아체르비, 그리고 또 이제 벤치에는 타레미, 더브라이, 그리고 지엘린스키, 다르미안 등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성기 구간에 있는 선수도 바스토니, 바렐라, 튀랑,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디마르코 등이 있었던 거였고, 전성기 구간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테르는 나이가 있는 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이 젊음을 앞세워서 경기 시작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지친 인테르를 괴롭혀 나갔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까지 나폴리와 승점 1점 차로 그 세리에 우승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반면에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은 로테이션을 대거 돌려가면서 체력 안배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평균 연령도 훨씬 어린 팀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강한 압박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미스들을 상당히 많이 유발했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 시작 12분 만에 하키미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티냐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흐비차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 준 게 이제 둠프리스 맞고 살짝 굴절된 거를 파비안 루이스가 뒤로 내줬고요. 여기서 이제 그 비티냐가 정말 좁은 구역으로 잘 찔러줬죠. 찔러준 패스를 두에가 환상적인 터닝 동작에 이은 볼터치로 돌아서면서 그대로 이제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하키미가 논스톱 슈팅을 노룩으로 했어요. 노룩으로 골키퍼를 속이는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파리 생제맹이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키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4골 5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수비수로는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제 2001 시즌에 리즈의 왼쪽 풀백이었던 이안 라이트가 이제 그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파리 생제맹은 20분 만에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흐비차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덴벨레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상대 수비 3명을 본인한테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인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잘 넘겨준 거를 두에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역사상 3번째로 10대 선수 득점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994-95 시즌에 이제 그 아약스의 파트릭 클루이베르트가 이제 10대 선수로 골을 넣은 적이 있었고요. 2003-04 시즌 포르투의 윙이었던 칼로스 알베르토가 모나코와의 결승전에서 10대 선수로 골을 넣은 적이 있었고, 두에가 이번이 3번째였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두에 같은 경우는 첫 골 장면에선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에가 이른 시간에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 등극한 겁니다. 바로 결승전 당시에 두에의 나이는 19세 362일이었던 거였고요. 반면에 인테르는 경기 시작하고 20분 만에 이 실점을 허용한 건데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역사상 특정팀이 경기 시작 20분 만에 이 실점을 허용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파리의 공격이 계속 지속됐으나 마무리에는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골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슈팅 숫자가 13대 2였고요. 이 중에 이제 파리는 5번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빅찬스 메이킹도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17을 가져갔고, 점유율도 62.4%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역사상 먼저 2골 리드를 잡은 팀이 우승에 실패한 거는 총 3번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1955-56 시즌 그 유러피언 컵이라고 하죠. 그때 그 결승전에서 스타드 랭스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경기 시작 6분 만에 레블론트가 골 넣고, 또 이제 템플링이 2번째 골 10분경에 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리드를 잡아 나갔으나 이제 3대4로 역전패를 당한 바가 있고요. 1961-62 시즌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결승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푸스카스의 전반전 2골에 힘입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그 18분과 23분에 푸스카스의 2골에 힘입어서 먼저 앞서 나갔으나, 이후 이제 그 에우세비오가 이끈 벤피카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연달아서 실점 허용하면서 3대5 대역전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2004-05 시즌, 이건 이제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불리죠.
AC 밀란이 전반에만 3골 넣으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으나 베니테스 감독이 하프타임에 엄청난 그 라커룸 토크를 했고, 그리고 제라드를 오른쪽 윙백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후반 초반에 3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고, 연장 접전에 이어서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제 인테르는 후반 초반에 일찌감치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54분경에 파바르랑 디마르코를 빼고 비세크와 잘레프스키를 넣었는데요. 이 두 교체는 아무래도 이제 파바르랑 디마르코가 시즌 막판에 조금 부상이 있으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마르코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야말한테 고전을 했던 경향성도 있었죠. 하지만 인테르한테는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62분경에 교체 투입된 비색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르미안을 교체 투입했는데요. 즉 교체 카드 한 장을 낭비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거기다가 이제 그 지친 미키타리안을 빼고 아우구스투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투가 왼쪽 윙백으로 가고 잘레프스키가 미키타리안이 맡았던 왼쪽 메잘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체 카드를 넣은 게 무색하게 곧바로 파리 생제맹의 세 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티냐의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센스있게 힐패스를 리턴으로 내준 거를 비티냐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받은 두에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에는 21세기 들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6번째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2004-05 시즌 크레스포, 이게 바로 아까 그 이스탄불의 기적 때 얘기했던 전반전 막판에 2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2006-07 시즌에 필리포 인자기가 AC 밀란 소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바가 있고, 또 이제 그 2009-10 시즌에는 디에고 밀리토가 바이언 상대로, 인테르 공격수였던 디에고 밀리토가 이제 그 바이언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트래블을 견인을 했었고요. 또 2016-17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였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제 그 멀티골을 넣었던 바가 있었고요. 2017-18 시즌에는 가레스 베일이 이제 이때 교체 투입돼가지고 레알 멀티골을 넣었던 적이 있죠. 이때 가레스 베일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고요. 거기다가 두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 2골 1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최초의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인상적인 결승전을 보낸 두에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두에가 이제 두 번째 골을 넣고 나서 좀 흥분했는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이 67분에 두에를 빼고 바르콜라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테르는 70분경에는 차라놀루를 빼고 이제 그 아슬라니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파리 생제맹의 4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 생제맹이 오른쪽에서 계속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상대를 끌어들였다가 이제 마르키뉴스가 반대편으로 넘겨준 거를 이제 그 누누 멘데스가 덴벨레와 2대1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를 주고받은 다음에 다시 덴벨레한테 패스를 내줬고요. 여기서 덴벨레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이걸 받은 크비차가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고 가다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흐비차는 조지아 선수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득점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여유를 찾은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은 78분경에 좀 지친 누누 멘데스를 빼고 리카 에르난데스를 넣었고요. 이제 84분경에는 흐비차와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주앙 네베스를 빼고 하무스, 마율루, 자이르 에메리를 투입하면서 교체 카드를 모두 활용을 했습니다. 하무스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9번이 됐고요. 덴벨레가 오른쪽 윙으로 이동을 했고, 바르콜라는 왼쪽 윙 원래 자리로 간 거죠. 이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은 아쉽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율루가 또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5대0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먼저 그 하키미의 전진 패스가 상대 미드필더인 발렐라 맞고 뒤로 흘러서 그대로 간 거를 자이르 에메리가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마율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진 패스를 준 거를 마율루가 골문 앞에서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율루도 10대 선수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역대 네 번째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로는 클루이베르트가 199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 18세 327일이었고요. 마일루가 19세 14일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10대 선수가 골 넣은 게 4번밖에 없는데 이 중 2번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맹이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파리 생제맹의 5대0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파리 생제맹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5골을 넣은 거는 이전 프랑스 리그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기록한 골 합계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 프랑스 리그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른 게 3번밖에 없거든요. 먼저 그 1955-56 시즌 스타드 랭스가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때 레알 마드리드한테 3대4로 패했고요. 프랑스 리그 팀이 3골을 넣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1958-59 시즌에 스타드 랭스가 또다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0대2 완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992-93 시즌 마르세유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서 AC 밀란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마르세유가 유일한 프랑스 리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골들을 다 합치면 4골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파리 생제맹은 한 경기만에 다른 프랑스 리그 팀들이 3경기에서 기록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골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한 거죠.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5골 이상을 기록한 팀은 이전에 딱 2번밖에 없었어요. 먼저 그 1959-60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7대3으로 승리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961-62 시즌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5대3으로 승리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이 3번째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5대0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타전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5골 차 이상으로 승리한 것도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총 4번의 4골 차 이상의 승리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좀 전에도 얘기했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7대3 승리를 거뒀던 거, 이게 4골 차 승리의 처음이었고요. 1973-74 시즌에 바이에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89 시즌에 AC 밀란이 슈테아와 부카레스트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바가 있고요. 또 이제 1993-94 시즌 AC 밀란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5대0 스코어만이 아닌 경기 내용에서도 파리 생제맹이 대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23대8로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유효 슈팅은 8대2로 4배가 더 많았죠. 거기다가 상대 박스에서의 볼 터치도 31대 14로 2배 이상 많았고요. 점유율은 59대 41. 파리 생제맹이 대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애가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덴벨레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의 엘리케 감독조차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나는 덴벨레한테 발롱도르를 주겠다 하면서 그가 오늘 수비하면서 보여준 방식은 발롱도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팀을 리드했고 골에도 기여했고 타이틀을 가져왔고 리더십도 있고 수비도 했고 그가 압박하는 방식까지도 모든 면에서 팀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덴벨레는 나의 발롱도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파리가 뭐 압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전반전은 그냥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후반 와서 인테르가 조금은 대응을 했으나 그럼에도 인테르의 압박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였고요.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인테르 수비 쪽의 점유율이 29.2%,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 수비 쪽에는 18.6%. 말 그대로 파리가 인테르를 그쪽에서 가둬놓고 플레이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결승전만이 아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기록을 전부 다 놓고 보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할 자격이 있었던 팀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총 24골을 넣었는데 2위 팀이 15골, 그러니까 9골을 더 넣은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도 172회였는데 2위 팀이 102회.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격차인 거죠. 거기다가 유효 슈팅도 69회인데
2위 팀이 42회, 그리고 기대 득점도 20.1골이었는데 2위 팀이 12.3골. 물론 뭐 그 파리 생제맹이 한 경기나 두 경기 정도를 더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 2위 지표들이 다 바르셀로나거든요.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밖에 더 하지 않은 건데도 이 정도 차이라는 거는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경기당 점유율도 62%로 2위 61.17%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파리 생제맹이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올해의 선수로는 우스망 덴벨레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영플레이어로는 두에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 오브 더 시즌에는 파리 생제맹 선수들이 무려 7명이 선정됐습니다. 덴벨레, 두에, 비티냐, 누누 멘데스, 마르키뉴스, 하키미, 돈나루마까지 말이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2명, 하피냐, 야말, 그리고 아스널이 라이스 1명, 그리고 결승에 올라간 인테르는 바스토니 1명,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맹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24번째 우승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2개의 다른 구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7번째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AC 밀란과 레알 마드리드의 칼로 안첼로티가 있었고, 또 이제 페예노르트와 함부르크에서 에른스트 하펠이 유러피언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있었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언에서 유파인케스 감독이 우승한 바가 있고, 또 이제 그 도르트문트와 바이언에서 오트마르 히츠펠트 감독이 우승한 바가 있고, 포르투와 인테르에서 주제 무리뉴,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에서 펩 가르디올라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은 트래블을 기록한 9번째 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초의 트래블 팀은 스코틀랜드의 셀틱으로 1966-67 시즌에 트래블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1971-72 시즌에 아약스가 트래블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7-88 시즌에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PSV 에인토벤이 트래블을 한 적이 있었고요. 1998-99 시즌에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트래블을 했었고요. 2008-09 시즌에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했었고, 2014-15 시즌에 엘리케이 바르셀로나가 또 트래블을 했었습니다. 2009-10 시즌에 무리뉴의 인테르가 트래블을 했었고요. 2012-13 시즌에 하인케스의 바이에른이, 2019-20 시즌에는 플릭의 바이에른이 트래블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2-23 시즌엔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트래블을 했었고요. 이번에 엘리케이 파리 생제맹이 트래블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맹 팬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감동적인 통천을 펼쳐 보여서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은 프랑스 슈퍼컵인 트로페 데 샴피온도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발롱도르 배당에서는 덴벨레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위가 바르셀로나의 신성인 야말이고요. 그리고 공동 3위가 살라와 하피냐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번 시즌 공식 대회 공격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덴벨레가 33골 15도움을 기록했고요. 하피냐가 34골 25도움. 하피냐가 덴벨레보단 공격 포인트가 더 많죠. 모하메드 살라가 34골 23도움. 그 야말이 18골 25도움을 기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덴벨레 같은 경우는 우승 트로피가 4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덴벨레가 발롱도르 배당에선 가장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유로라던가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파리 생제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덴벨레가 발롱도르를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 나오지 못했고, 또 이제 준결승전에도 나오지 못했었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워낙 이 선수가 전반기 때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승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거기다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파리 생제맹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그것도 3관왕이라는 대업적을 달성하면서 이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리 생제맹의 우승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제 그 이강인 선수도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TMF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뛴 코리안 리거들의 시즌 결산 및 여름 이적 시장 전망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